마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캐릭터죠. 마녀란 영화도 있고 마녀사냥이라는 연애 관련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사실 마녀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마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녀라는 존재가 과거의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들 일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어본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벌어지는 그런 조리돌림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학폭 같은 경우도 큰 범주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마녀 사냥 일종입니다. 사실 마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마녀는 꽃갈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을까? 왜 빗자루를 타고 다닐까? 빗자루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녀의 모습이라는 것도 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녀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현대화되어서 남아있는 거겠죠. 여성이 빗자루질을 한다는 표현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집안 청소를 담당했고 집안 청소를 하는 유력한 도구로 빗자루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건 이제 고대부터 있던 이미지인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그 빗자루를 만드는 직업이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특히 유럽에서는 빗자루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했어요. 그 빗자루를 이제 그 여성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여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이 뭐냐 그러면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마법과 기술이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마법이라는 것이 근대 이전에 했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중세 때 마법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당연히 빗자루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음식도 만들었을 것이고 포도주를 담근다든가 또 한 가지는 바로 애를 낳는 것, 아기를 출산하는 것도 신비로운 능력이죠. 남자는 할 수 없었으니까. 또 여성들 중에 아기를 이렇게 받는 산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산파가 아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로 산파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산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고요. 또 산파들이 의학 지식이 많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전혀 뭐 이제 이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시골에 살면 병원에 가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체가 걸린다든가 갑자기 이제 아프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그런 할머니를 찾아가서 손을 딴다든가 뭐 이상한 약초 같은 걸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민간요법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바로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거죠. 마녀사냥은 그 지금까지 과거의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담당했던 역할들을 폭력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바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은 14세기부터인데 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녀사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과 기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계몽주의 시대인 16세기와 17세기에 창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녀사냥은 근대 이전에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일으킨 광기에 그런 재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적 세관이 도입되던 그 시기에 마녀사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근대 과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 의학의 탄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과학적 지식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 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의료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해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집단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해부학이라는 게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 집에 해부실을 두고 뒷돈을 주고 그 사형수의 시체를 빼와가지고 친구들을 초빙해서 마치 이런 공간에서 해부를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정육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왔겠죠, 그죠? 또 유명한 의사들 초빙해가지고 또 해부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취미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의학이 발달하게 되고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의료 체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의료 체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 시골 마을에 가보니까 웬 노파가 민간요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비과학적이다. 저런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의료체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정통의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과학적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마을에서 뭐 아주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민간요법을 과학적이지 않은 행위로 규정하게 되고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특히 산파나 그 노파들의 의학 지식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뭡니까? 과거에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존재, 비합리적인 존재, 위험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는데 이해되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존재가 여성이에요. 만약에 그 마을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돼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마녀로 지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원래 마녀가 이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녀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실 고대부터 마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서에도 나와요. 마녀라는 존재는 원래 종교가 공존해요. 14세기에도 마녀를 그렇게 사냥해서 죽이진 않았어요. 종교 재판, 마녀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 사람이 마녀다, 악마와 이제 사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음모가 있을 때 그 여성을 재판을 해서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그거는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종교재판소에서 그런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이에요. 재판이었기 때문에 변론도 했고요. 또 그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마녀가 아님이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설령 마녀로 판정된다고 해가지고 그 마녀를 죽이고 이러진 않았어요. 거기에는 가톨릭 교리가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4세기 이후에 벌어지는 마녀 사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위치 크레이지라고 하는 또 위치 헌트라고 하는 그 행위는 가톨릭 교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종교개혁 등장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약화되고 또 이제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라는 것이 갖고 있던 그런 중세의 세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이제 가톨릭 종교재판소에서 마녀 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대거 동참해서 군중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녀 사냥이죠. 그 마을 공동체에 있는 그런 다수가 주도를 하는 거고요. 심판을 그 군중들이 내리는 겁니다. 군중들이 이제 마녀를 판별하는 거죠. 근데 이 마녀 사냥은 마녀로 지목되는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에서 마녀를 판별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죽으면 마녀가 아닌 거죠. 근데 살아나면 마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마녀 사냥의 핵심은 지목되는 순간 죽습니다. 종교가 특히 가톨릭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던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마녀 재판은 마녀 사냥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이었던 거죠. 마녀를 처벌하고 또는 마녀를 배제하는 그런 행위이지만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은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낳았고 또 전혀 다른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 종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아요. 실제로 이 마녀 사냥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의 계층은 농부들입니다. 농촌 공동체가 많이 발달했던 지역에서 마녀 사냥이 많이 일어나죠. 농촌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공동체에 이질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그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노파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이라든가 또는 산파의 역할이라든가 과거에는 그것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움이 되었는데 근대 과학적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그런 기술들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면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날씨가 좋았을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그 훌륭한 분들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이제 날씨가 안 좋아져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원인을 찾게 되겠죠. 근데 지금이야 당연히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신의 노여움밖에 없어요. 가톨릭 교회 권위가 점점 약화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신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 그럼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원인은 뭘까요? 악마죠. 악마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위기에 처한 어떤 원인들을 찾는데 그런 이질적 존재의 어떤 존재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여성, 다른 사람들과 다른 풍모를 풍기는 여성, 특히 혼자 사는 여성, 그 마을에서 가장 약한 존재, 고립되어 있는 여성, 특히 주로 미망인들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녀로 지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 페데레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이 마녀 사냥을 또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앵클로즈 운동, 그런 과정과 이제 마녀 사냥을 동일시하죠. 같은 권리를 나눠갔던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공동체 자체의 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부를 나눠 갖는 그 사람의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쫓아낼 사람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생산력이 없는 여성, 나의 가족을 위협하는 위험한 여성. 그래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창궐하게 된다라는 그런 진실의 시대가 어두운 점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녀 사냥을 촉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성을 사랑했는데 까인 겁니다. 그 분노의 힘을 모아서 책을 씁니다. 정말 위험한 책을 썼죠.